5장 고통체. 최고의 예술은 과거를 내려놓는 것.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의 많은 부분이 자동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일종의 정신적 잡음이며 실제적인 목적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당신에게 일어날 뿐이다.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 자유의지가 담긴 행동을 의미한다. 그 일에 결정권이 있고 당신 쪽에서 개입할 선택권이 있음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나는 생각한다는 나는 소화한다나 나는 혈액을 순환시킨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틀린 문장이다. 소화가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일어나며 생각이 일어날 뿐이다. 머릿속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끌려다닌다.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소유당해 있다. 마음은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까지나 되풀이해 과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카르마, 업이라고 부른다. 이 머릿속 목소리와 동일화되어 있을 때 당연히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만약 안다면 더 이상 그것에 소유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자신이라고 오해할 때에만, 즉 당신이 그것이 되었을 때만 그것에 정말로 소유당하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점점 더 마음에 소유당하게 되었고 자신을 소유한 그것이 자아가 아님을 알아차리는데 실패해왔다. 마음과 완전히 동일화됨으로써 허구의 자아의식, 즉 에고가 존재하게 되었다. 에고의 단단함은 당신, 즉 의식이 마음, 즉 생각과 어느 정도 동일화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생각은 의식, 즉 당신이라는 전체의 극히 작은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과 동일화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매우 짧은 시간일지라도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있으며 그 순간 속에서 삶에 살아갈 가치를 주는 평화와 기쁨, 생명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창조성과 사랑,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순간이다. 반면에 늘 에고가 지배하는 상태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주변 세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얼굴에 긴장감이 있고 아마도 찡그린 이마일 것이며 시선이 공허하거나 노려보는 눈빛일 것이다. 모든 관심이 생각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신을 보고 있지 않으며 당신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의 순간에 있지 않는다. 과거나 미래에 관심이 가 있다. 물론 과거나 미래라는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형태로만 존재할 뿐이다. 아니면 그들은 실제의 자신으로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기하는 어떤 종류의 역할을 통해 당신과 관계 맺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그 중에는 행동과 상호작용이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짜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로 멀어진 사람들도 있다. 다만 똑같이 가짜이고 똑같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사람과도 심지어는 자신에 대해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함을 의미한다. 언제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어디도 집이 아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작가들 중에는 프란츠 카프카, 알베르 까미, T.S. 엘리엇, 제임스 조이스처럼 이 소외라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딜레마임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 내면에서도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훌륭하게 작품 속에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업적은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간이 처한 곤경을 묘사해서 보여준 것뿐이다. 자신이 처한 곤경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그것을 뛰어넘는 첫걸음이다. 감정의 탄생. 생각의 흐름에 덧붙여 비록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에고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감정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에고라는 말은 아니다. 생각과 감정이 에고가 되는 것은 당신이 생각이나 감정과 완전히 동일화될 때, 즉 생각과 감정이 나가 될 때이다. 모든 생명 형태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몸도 유기체로서 자체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지성은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고 당신의 생각에 반응한다. 따라서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물론 몸의 지성은 우주 지성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우주 지성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타남 중 하나이다. 몸의 지성은 원자와 분자를 일시적으로 결합시켜 당신의 육체를 이룬다. 그 지성은 신체의 각 기관의 활동 뒤에서 작용하는 조직 원리이다. 산소와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심장을 박동시켜 혈액을 순환시키며 면역 체계를 구성해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또한 감각기관의 입력을 신경 신호로 변화시켜 뇌로 보내고 해석하고 외부 현실에 대해 일관성 있는 내적 그림을 재구성한다. 거의 동시에 행해지는 수천 가지의 다른 기능들을 포함해 이 모든 일들이 그 지성에 의해 완벽하게 조정된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체의 지성이 그 일을 한다. 그 지성은 또한 환경에 대한 그 유기체의 반응까지도 책임진다. 이것은 어떤 생명체라도 동일하다. 똑같은 지성 덕분에 식물이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 꽃을 피우며 그 꽃은 아침이 되면 꽃잎을 열어 태양광선을 받아들이고 밤이 되면 닫는다. 지구라는 복잡한 생명 존재, 즉 가이아로 나타나는 것도 이 지성이다. 이 지성의 작용으로 유기체는 어떤 위협이나 도전에 노출되면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동물에게도 분노, 두려움, 기쁨 등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감정의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도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본능적인 반응을 경험한다. 위험에 직면하여 유기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의 선택에 대비해 심장 박동이 급격해지고 근육이 수축하며 호흡이 빨라진다. 원초적인 두려움이다. 궁지에 몰리면 강력한 에너지가 갑자기 솟구쳐 몸에 전에는 없던 힘을 준다.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감정과 유사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정은 아니다. 본능적인 반응과 감정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본능적인 반응은 외부 상황에 대한 몸의 직접적인 반응이다. 반면에 감정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감정도 간접적으로는 실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정신적인 해석과 생각이라는 필터, 즉 선악과 좋고 싫음, 나와 나의 것이라는 정신적 개념을 통해 해석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차가 도난당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이 나의 차라면 아마도 몹시 당황할 것이다. 나의라는 작은 정신 개념이 얼마나 큰 감정을 발생시키는가는 놀라울 정도이다. 몸은 매우 지성적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과 생각의 차이를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반응한다. 그것이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몸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몸에게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생각이 나는 위험에 처했다를 의미하며 그것에 따라 반응한다. 설령 밤에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반응한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수축하며 호흡이 빨라진다. 에너지가 고조되지만 위험은 머릿속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배출구가 없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일부는 마음으로 다시 흘러가 훨씬 더 불안한 생각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는 독성을 띠고 몸의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한다. 감정과 에고. 에고는 관찰되지 않은 마음, 즉 당신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는 머릿속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관찰되지 않은 감정, 즉 머릿속 목소리가 하는 말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고에 지배되는 목소리가 대부분의 시간에 어떤 종류의 생각에 전념하는지, 또한 내용물에 상관없이 사고 과정에 어떤 기능장애가 내재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기능장애적인 생각에 대해 몸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한다. 몸은 머릿속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현실이라고 믿고 반응한다. 이 반응이 감정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이 감정을 발생시킨 그 생각들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것이 점검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악순환이며 그것이 감정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감정적인 요소가 에고를 얼마나 차지하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에고는 다른 에고들에 비해 특히 그 부분이 크다. 몸의 감정적 반응을 촉발하는 생각들이 때로는 너무도 빨리 와서 마음이 그것들의 의견을 말하기도 전에 몸이 어느새 감정으로 반응하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생각들은 언어 이전의 상태로 언어가 되지 않은 무의식적인 추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한 무의식적인 추정들은 한 사람이 과거에 조건 지어진 것들에 보통은 어린 시절에 그 근원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같은 원초적인 인간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간은 믿을 수 없어라는 무의식적인 추정이 있을 것이다. 몇 가지 더 흔한 무의식적인 추정들이 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아.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해. 돈은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아. 삶은 언제나 나를 실망시켜.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한 무의식적인 추정이 몸 안에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마음의 활동과 즉각적인 반응을 발생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현실이 만들어진다. 에고의 목소리는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평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거의 모든 인간 육체가 커다란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에 위협받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내면으로부터 오는 위협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몸은 그것에 달라붙어 있는 에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능장애적인 생각 패턴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잠시도 멈추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에 부정적인 감정의 흐름이 동반된다. 부정적인 감정이란 무엇인가? 몸에 해가 되고 균형과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하는 감정이다. 두려움, 불안, 분노, 못마땅함, 슬픔, 미움, 강한 혐오, 질투, 시기, 이 모든 것은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교란시키며 심장, 면역체계, 소화기능, 호르몬 생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 에고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현대의학조차도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신체적 질병이 갖는 연관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몸에 독이 되는 감정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며 연쇄 반응을 통해 만난 적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전염된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틀어 부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불행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들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몸을 치유하고 활력을 주는가?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순수한 있음과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상태로부터 흘러나오는 더 깊은 감정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은 이미 그것들 안에 반대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순식간에 그 반대의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에고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유욕과 중독된 집착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미움으로 변할 수 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는 미래를 향한 에고의 과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버리거나 에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쉽게 그 반대의 낙담과 실망으로 변한다. 칭찬과 인정은 하루 동안 당신에게 활력과 행복을 느끼게 하지만 다음날 받는 비난과 무시는 낙담과 불행을 선사한다. 광란의 파티가 주는 쾌락은 이튿날 아침 허무함과 숙취로 변한다. 나쁜 것이 없는 좋은 것은 없으며 낮은 곳 없는 높은 곳은 없다. 에고가 만들어내는 감정들은 마음이 외부적인 요인과 자신을 동일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물론 그 외부적인 요인들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변하기 쉽다.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있음의 상태이다. 감정은 반대되는 것들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흐려질 수는 있어도 반대의 것을 갖고 있지 않다. 순수한 있음의 상태는 사랑, 기쁨, 평화로서 당신 내면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온다. 그것들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다.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나는 2마리 오리의 싸움을 관찰한 경험에 대해 쓴 적이 있다. 오리의 싸움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금세 헤어져 각자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간다. 그런 후에 2마리는 몇 차례 격렬하게 날개를 털어 싸우는 동안 쌓인 나머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후 날개를 접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유히 물 위를 떠간다. 만약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그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 것이다. 저놈이 저런 짓을 하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저놈은 나는 안중에도 없이 내 옆구리 바로 근처까지 밀고 왔어. 이 연못이 자기 것인 줄 아나? 내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저런 놈은 다시는 믿지 말아야 돼. 나를 약올리려고 다음에는 어떤 계략을 꾸밀지도 모르는 놈이야. 이미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이쪽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2번 다시 잊을 수 없도록 단단히 가르쳐줘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마음은 언제까지고 이야기에 물레를 돌리면서 며칠, 몇 달뿐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생각하고 말할 것이다. 몸에 관한 한 그 싸움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며 이러한 생각들에 반응해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감정이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에고의 감정적인 생각이 된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상황도 사건도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음과 마음이 만들어낸 나와 나의 이야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종이다. 자연 속 모든 존재들, 모든 꽃과 나무, 모든 동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멈춰서서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 오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날개를 털어라. 그것을 해석하면 이야기를 내려놓으라이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유일한 장소로, 즉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라. 과거를 업고 다니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는지 혹은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선의 일화가 있다.
탄잔이라는 선승이 에키도라는 승려와 함께 폭우가 쏟아진 뒤 몹시 진흙탕으로 변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마을 근처까지 오자 그들은 길을 건너려는 젊은 여인과 마주쳤다. 그런데 진흙탕이 너무 깊어서 입고 있는 비단 기모노가 더러워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탄자는 곧바로 그녀를 등에 업고 길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후 두 수도승은 침묵 속에 발걸음을 계속했다. 5시간 뒤, 그날 밤 머물게 될 절이 보일 때쯤 에키도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왜 그 처녀를 등에 업고 길을 건너다 주었는가? 우리 수행자들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걸 모르는가? 탄잔이 말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처녀를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는가? 항상 에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보라. 상황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또한 내려놓으려는 의지도 갖지 않으며 마음속에 점점 더 많은 잡동사니들을 쌓아가는 삶. 이것이 이 행성 위의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니는 과거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느껴질 것이다. 과거의 사건들은 기억으로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가지만 그 기억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뿐 아니라 기억 덕분에 과거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기억, 즉 과거에 대한 생각에 당신이 완전히 지배되고 그것이 짐으로 바뀔 때 비로소 기억이 문제가 된다. 또한 그것이 당신의 자아의식의 일부가 될 때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진 성격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당신의 기억들에 자아의식의 옷이 입혀지고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가 되어버린다. 이 작은 나는 환상이며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한 현존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흐려버린다. 당신의 이야기는 정신적인 기억뿐 아니라 감정적 기억, 즉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오래된 감정으로도 구성되어 있다. 생각으로 계속 먹이를 공급하면서 5시간 동안이나 불쾌감이라는 등짐을 지고 있던 그 승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당한 양의 불필요한 등짐을 평생 동안 지고 다닌다. 불만, 후회, 적대감, 죄책감으로 자신을 좁은 틀에 가둔다. 감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자아가 되어버렸으며 그래서 그들은 오래된 감정에 매달린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에너지 장안에 오래된 감정적 고통의 축적물들을 지니고 있다. 나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부른다. 동양의 용어로는 고통체를 업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고통체에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는 것은 멈출 수 있다. 오리가 날개를 털어버리듯이 오래된 감정을 축적하고 지속시키는 습관을 부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어제 일어난 일이든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든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상황과 사건을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게 하고 머릿속 영화 만들기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신의 관심을 본래의 상태, 즉 시간을 초월한 현재의 순간으로 계속해서 데려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생각과 감정 대신 이 순간의 존재함, 즉 현존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당신의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없다면 과거에 대체 어떤 힘이 있겠는가?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정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의 잔여물을 뒤에 남긴다. 특히 어린아이는 부정적 감정이 너무나 압도적이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깨인 의식을 가진 어른이 곁에 있어서 그 부정적인 감정과 똑바로 마주하도록 애정과 자비로운 이해심으로 안내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이로서는 그것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유일한 선택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초기의 방어 메커니즘은 어른이 된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인식되지 못한 채로 그 사람 속에 살고 있어서 불안, 분노, 발작적인 폭력, 변덕, 심지어 신체적인 질병 등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모든 가까운 관계들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다. 심리치료사라면 대부분 경험하듯이 환자가 처음에는 완벽하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주장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실제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지만 감정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령 부모가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일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대체로 무의식의 세계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정면으로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뒤에 고통의 잔여물을 남기며 그것들은 함께 뭉쳐 당신 몸의 모든 세포들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이 에너지장은 어린 시절의 고통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청소년기와 성인이 된 이후의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추가된다. 그것들 대부분은 에고의 목소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거짓된 자아가 삶의 기초가 될 때 감정적인 고통이라는 길동무가 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의 에너지장, 그것이 바로 고통체이다. 그러나 고통체는 단지 개인적인 성질의 것만이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족 간 전쟁, 노예제도, 약탈, 강간, 고문, 그 밖에 폭력으로 채색된 인류 역사를 통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통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 고통이 지금도 인류의 집단 정신 안에 살아있고 매일 추가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밤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집단적인 고통체는 아마도 모든 인간의 DNA 속에 암호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는 이미 감정적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겁고 단단한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다. 언제나 행복한 듯한 아이도 있고 큰 불행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도 있다.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우는 아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별히 이렇다 할 이유가 없는데도 마치 주변 사람을 자신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 아이도 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이 성공한다. 이러한 아이는 인류 고통의 짐을 특히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발산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잘 우는 아이도 있다.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부모의 고통체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해 아기의 고통체가 커진다. 어느 경우든 아이의 신체가 자라남에 따라 고통체도 함께 커간다. 가벼운 고통체만 지니고 태어난 아이가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아이보다 반드시 영적으로 더 진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보다 영적으로 깨어날 확률이 더 높다. 물론 그 중에는 무거운 고통체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자신의 불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그것이 깨어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된다. 왜 고통스러운 그리스도가 고뇌로 일그러진 얼굴과 수많은 상처로 피 흘리는 그의 육신이 인류의 집단의식 속에 그토록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는가? 특히 중세시대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깊이 연결된 것은 자신의 내면에 그 모습과 공명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자신 안에 내적 현실, 즉
고통체의 표현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자신 안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릴 만큼 의식이 깨어있진 않았지만 그것은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시작이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과 고통 초월의 가능성 둘 다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인간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고통체가 자신을 재생시키는 방법. 고통체는 대부분의 인간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반자립적인 에너지 형태로 감정으로 만들어진 독립체이다. 이 고통체는 교활한 동물처럼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원시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성을 주로 자신이 살아남는 데 활용한다. 모든 생명 형태와 마찬가지로 고통체에게도 주기적으로 먹이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신을 새로 보충하는 데 필요한 그 먹이는 자신의 에너지와 호환이 되는 에너지, 다시 말해 비슷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이든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체는 부정적인 생각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드라마에 의해 커진다. 고통체는 불행에 중독된 병이다. 자신의 내면에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불행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달으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알아차리기 쉽지만 자기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일단 불행에 지배되면 당신은 그 불행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비참해지기를 원한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고통체가 잠자는 시기와 활동하는 시기가 있다. 각자가 가진 특정한 고통체의 에너지장에 달린 일이지만 고통체가 잠자고 있을 때는 자신의 내면에 무거운 먹구름이나 휴화산이 있음을 쉽게 잊어버린다. 휴면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대개 몇 주 동안이 공통적이지만 며칠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드물게는 몇 년씩이나 잠자고 있던 고통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생각을 먹고 사는 고통체. 고통체는 배가 고프거나 스스로를 보충할 시기가 되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다. 아니면 어느 때라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통체가 먹이를 보충하려는 태세가 되면 사소한 일로도, 즉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방아쇠가 당겨진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고통체는 자신의 생각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갑자기 생각이 몹시 부정적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들기 직전에 어떤 감정이 불안과 분노같이 어둡고 무거운 기분이 마음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며 고통체는 그 생각의 에너지를 먹는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나 다 먹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예민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에너지이지만 전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고통체가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통체는 오직 부정적인 생각만을 먹는다. 오직 그것만이 자신의 에너지장에 적합한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움직임 속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장이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손에 들고 있는 책은 견고하고 움직임이 없는 물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감각기관들이 그 진동하는 주파수를 그런 식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물질은 의자든 책이든 나무든 몸이든 끊임없이 진동하는 분자, 원자, 전자, 그리고 미립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물질로 지각하는 것은 특정한 주파수 영역에서 진동하는 혹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생각도 역시 똑같이 에너지 진동이지만 주파수가 물질보다 높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생각에는 생각만의 주파수 대가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더 낮은 쪽 주파수로, 긍정적인 생각은 더 높은 쪽 주파수로 진동한다. 고통체의 진동 주파수는 부정적인 생각의 주파수와 공명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만이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고통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꾸로 된 방식이다. 고통체로부터 나온 감정이 빠르게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며 일단 마음이 고통체에 사로잡히면 생각은 부정적이 된다. 그때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과거와 미래에 대해, 혹은 상상 속 사건들에 대해 슬프고 불안하고 화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 목소리는 비난하고 잘못을 따지고 불평하고 상상한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화되고 그 왜곡된 생각이 무엇이든 믿는다. 이 시점에서 불행에 대한 중독이 자리 잡는다. 부정적인 생각에 기차를 멈출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은 아예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때쯤에는 고통체가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있고 당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체에게 고통은 쾌락이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열심히 먹어치운다. 사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보통 때의 목소리가 이제는 고통체의 목소리로 변해버린다. 내면의 대화를 그것이 독점해버린다. 고통체와 당신의 생각 사이에 악순환이 자리 잡는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고통체의 먹이가 되는 한편 고통체는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고통체는 먹이 보충을 끝내고 휴면 상태로 돌아간다. 고갈된 당신과 병에 걸리기 쉽게 된 육체를 뒤에 남겨둔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정신적 기생충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 느낌이 맞다. 정확히 그것이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고통체. 주위에 누군가가 가급적이면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고통체는 인간관계에 드라마를 일으켜 먹이를 얻기 위해 그들을 자극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말 그대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다. 고통체가 친밀한 관계와 가족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대부분의 먹이를 얻기 때문이다. 당신을 자극하고 반응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누군가의 고통체에 저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상처 입기 쉬운 곳을 알고 있다. 만약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몇 번이나 시도한다. 고통체는 더 많은 감정을 찾아다니는 원초적 감정이다. 상대방의 고통체는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두 고통체가 서로에게 강한 에너지를 준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고통체의 사건이 일어난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들의 고통체가 벌이는 감정적 폭력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운명처럼 그런 악몽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것 역시 인간 고통체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전해지는 주된 방식 중 하나이다. 각각의 사건이 끝나면 두 배우자는 화해를 하고 애구가 허락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휴식기를 갖는다. 지나친 음주는 고통체를 활성화시키기 쉽다. 특히 남성의 경우가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 술에 취해서 고통체가 자신을 접수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고통체가 습관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무의식의 정도가 매우 깊은 사람은 그 폭력이 종종 배우자나 자식을 향한다. 이런 남성은 술이 깨면 진심으로 후회하며 두 번 다시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다. 당사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후회하고 약속하는 사람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전혀 별개이다. 그러므로 그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 있고 자기 안의 고통체를 알아차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 한 폭력은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을 받는 것이 그 알아차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고통체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고 또 스스로도 고통받고 싶어 하지만 그 중에는 두드러지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라도 감정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먹이로 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자신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어떤 남녀는 실제로는 그들의 고통체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끌리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첫 만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늘이 맺어준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지옥에서 맺어진 결혼인 경우도 있다. 고양이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잘 알 것이다. 고양이는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여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안다. 작은 소리에도 고양이는 귀를 그쪽으로 향하고 눈을 가늘게 뜬다. 잠자고 있는 고통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차원에서는 고통체는 여전히 깨어있고 적절한 계기만 주어지면 곧바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기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는 고통체가 영리하게 몸을 낮추고 누워있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남편과 아내하고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체와 또 상대방 역시 당신의 고통체와 결혼하는 것이다. 함께 살기 시작하거나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배우자의 인격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아차리면 분명 충격일 것이다. 한순간에 아내는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당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악을 쓴다. 그것도 대부분은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완전히 입을 다물고 냉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뭐 잘못된 일 있어? 하고 당신은 묻는다. 잘못된 건 없어. 하고 그녀는 대답한다. 그러나 그녀가 발산하는 적대감에 찬 에너지는 모든 것이 잘못됐지 라고 알려주고 있다. 눈을 들여다봐도 이미 그곳에 빛은 없다. 마치 무거운 장막에 덮인 것처럼 당신이 알고 사랑한 존재, 예전에 애고를 뚫고 빛을 발하던 순수한 존재는 완전히 가려져 버렸다. 전혀 낯선 사람이 당신을 노려보고 있다. 그 눈은 증오, 적개심, 비꼼, 분노를 띠고 있다. 그녀가 말을 할 때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아니다. 배우자나 연인을 통해 고통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 고통체가 해석하는 현실이며 두려움, 적개심, 분노,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고 고통스러워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완전히 왜곡된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그것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연인의 진짜 얼굴인지 의문을 가지며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끔찍한 실수는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진짜 얼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점령한 고통체일 뿐이다. 고통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발견하긴 어렵겠지만 고통체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편이 어쩌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단단한 고통체. 결코 잠들지 않는 단단한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평소에는 미소 짓거나 예의 바르게 대화할지 모른다. 하지만 겉에 한 층을 벗겨내면 불행한 감정 덩어리가 펄펄 끓고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맞대응하려 하고 누군가와 대결하려 하거나 비난하려 하고 무엇인가 불행한 것을 발견하려고 기다린다는 것은 초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들의 고통체는 언제나 굶주려 있으며 만족해하는 경우가 없다. 적을 필요로 하는 에고의 욕구가 극대화된 상태이다. 비교적 사소한 일들도 그들의 반응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드라마에 끌어들여 반응을 얻으려고 시도한다. 조직이나 개인을 상대로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한 투쟁과 소송을 끝없이 이어가는 사람도 있다. 헤어진 배우자나 연인에게 편집증적인 증오를 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닌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극단적인 반응을 통해 그 고통을 사건과 상황에 투사한다.
자기를 자각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사건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불행과 심지어는 고통 자체도 사건이나 상황 속에 들어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깊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때로는 이러한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상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실제로 가치 있는 이상일 수도 있으며 처음에는 그 활동도 성공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에 흐르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적과 분쟁을 필요로 하는 무의식 때문에 반대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활동은 대개 자기 조직 안에서 적을 만들면서 끝이 난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기분 나쁠 이유를 찾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체는 정확히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오락과 언론과 고통체. 만약 당신이 우리의 현대 문명에 익숙하지 않다면, 만약 다른 시대나 다른 행성에서 이곳으로 왔다면 가장 먼저 놀랄 일 중 하나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부러 돈을 내고 인간이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구경하며 기뻐하고 또 그것을 오락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왜 폭력적인 영화들이 그토록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는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불행 중독 심리를 부채질하는 거대한 산업이 있다.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는 것은 분명 나쁜 기분이 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왜 나쁜 기분이 되는 걸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가? 물론 고통체 때문이다. 연예의 오락산업의 대부분은 고통체의 구미에 맞춘다. 즉, 사건에 대한 맞대응, 부정적인 생각, 개인적인 드라마에 덧붙여 영화와 텔레비전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고통체는 스스로를 재생시킨다. 그 영화에 각본을 쓰는 것도, 영화를 만드는 것도, 돈을 지불하고 그 영화를 보는 것도 고통체들이다. 그렇다면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폭력을 묘사하고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인가? 모든 폭력의 표현이 고통체의 구미에 맞춘 것일까? 인류의 현 진화 단계에서 폭력은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일 뿐 아니라 심지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애고가 지배하는 오래된 의식이 필연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집단 고통체에 의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화가 폭력을 더 넓은 맥락에서 보여준다면, 즉 그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그것으로 인해 가해자도 피해자도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를 보여주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집단적 무의식을 인간 내면에서 고통체로 숨쉬고 있는 분노와 증오를 폭로해서 보여준다면 그 영화들은 인류의 깨어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영화들은 인류가 자신의 정신 이상을 보는 거울로 작용할 수 있다. 설령 자기 자신의 것일지라도 광기를 광기로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정신이고 자각의 일어남이며 광기의 끝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그러한 영화들이 존재하며 그 영화들은 고통체에게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뛰어난 반전 영화들은 전쟁을 미화하지 않고 그 실상을 보여준다. 고통체가 먹이로 삼는 것은 폭력을 일상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한 인간 행동으로 묘사하거나 오직 관객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할 목적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고통에 중독된 고통체들을 위한 마약 주사 역할을 하는 영화들이다. 인기 있는 대중신문들은 뉴스를 팔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말해 고통체의 먹이를 파는 것에 중점을 둔다. 커다란 활자의 헤드라인에서 폭력과 범죄의 단어들이 난무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영국의 황색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이 점에서 탁월하다. 뉴스를 시키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부채질하는 편이 신문 판매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그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다. 텔레비전을 포함한 뉴스 매체 전체가 부정적인 뉴스를 먹고 사는 경향이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될수록 아나운서와 사회자는 더 흥분하고 언론 매체 자체가 종종 부정적인 흥분을 부채질한다. 고통체들은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여성의 집단적인 고통체. 집단 차원의 고통체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민족, 국가, 인종 모두가 자신들만의 집단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무거운 고통체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민족, 국가, 인종의 구성원 대부분은 많든 적든 그 고통체를 공유한다. 또한 거의 모든 여성이 집단적 고통체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특히 생리 직전에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시기가 되면 많은 여성이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한다. 특히 여성 원리에 대한 2000년 넘게 진행된 억압을 통해 에고는 인류의 집단 심리 속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얻는 일이 가능해졌다. 물론 여성에게도 에고가 있지만 에고는 여성 형태보다는 남성 형태 속에서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쉽게 성장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생각과 동일화되는 것이 덜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감력이 생겨나는 생체 지성과 내면의 몸에 더 많이 연결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덜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 형태들에 대해 더 많이 열려 있고 더 민감하며 자연계에 더 많이 맞춰져 있다. 지구 행성의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면 에고의 성장은 훨씬 억제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에 전쟁을 선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순수한 있음으로부터 이토록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록이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단 신문에 의해 약 300년 동안 300만 명 내지 500만 명의 여성이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홀로코스트와 더불어 인류사의 암흑의 장을 채우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이다. 여성들은 다만 동물을 귀여워하거나 혼자서 들판과 숲속을 걷거나 약초를 모은 것만으로도 마녀의 낙인이 찍히고 고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졌다. 성스러운 여성성은 악마로 선고받았으며 인류의 경험으로부터 한 차원 전체가 거의 지워졌다. 이 정도로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그 밖의 문명과 종교에도 이를테면 유대교와 이슬람교, 불교조차 여성적 측면을 억압한 역사가 있다. 여성의 지위는 아이 낳는 도구, 남성의 소유물로까지 전락했다. 자기 자신 속의 여성성조차 부정하는 남성들이 세계를 지배했으며 세상은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그 후의 것은 인류의 역사가 보여준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라기보다는 정신 이상의 병적 기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심한 집단적 피해 망상증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여성성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남성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켈트 문명 등등 기독교 이전의 많은 고대 문명들에서는 왜 여성이 존경받고 여성 원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었는가? 갑자기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남성 안에서 발전한 에고이다. 에고는 남성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만 이 행성을 지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성을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시간이 가면서 에고는 대부분의 여성까지 점령해버렸지만 남성의 경우만큼 뿌리 깊은 정도는 아니었다. 현재 우리는 여성성의 억압이 내면에서 진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여성들도 그 예외는 아니다. 억압된 성스러운 여성성을 많은 여성이 감정적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 그 고통은 출산, 강간, 노예화, 고문, 폭력적인 죽음을 통해 수만 년 동안 쌓여온 고통과 함께 여성들의 고통체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의식의 깨어남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에고는 인간 마음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성의 경우 에고는 깊이 뿌리내린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남성보다도 여성에 대한 에고의 장악력이 더 빨리 약해져 가고 있다. 국가와 인종의 고통체. 유난히 많은 집단적 폭력으로 고통받았거나 폭력을 저지른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무거운 고통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더 강한 고통체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신생 국가들, 주변의 광기로부터 비교적 격리되어 온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집단 고통체가 더 가벼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물론 그 나라들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적인 고통체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예민하다면 특정 나라들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무거운 에너지장을 느낄 것이다. 또한 일상의 표면 바로 아래에 잠복해 있는 폭력의 에너지장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의 몇몇 국가들은 집단 고통체가 너무 심각해서 인구의 상당수가 그것을 가해와 복수라는 광기 어린 악순환으로 행동화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악순환을 통해 고통체는 계속해서 자신을 되살린다. 고통체가 무겁긴 하지만 더 이상 심각하지는 않은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집단의 감정적 고통에 둔감해지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를 통해 또한 몇몇 나라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진 알코올 탐닉을 통해 너무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 고통체를 자극해 역효과를 나타내지만 고통에 둔감해지려고 한다. 중국의 무거운 고통체는 널리 확산된 태극권 운동에 의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무엇이든 자신들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에는 위협을 느껴 법률로 금지하는 공산당 정부도 놀랍게도 태극권만은 금지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거리와 도시의 공원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수련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인 에너지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생각을 줄이고 현존 능력을 키움으로써 고통체를 줄어들게 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태극권, 기공, 요가 등 몸을 이용한 영적 수행은 서구 세계에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수행들은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체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수행들은 지구 전체의 깨어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종이 가진 집단 고통체는 특히 몇 세기 동안 박해로 고통받아온 유대인들에게 두드러진다. 또한 놀랄 일도 아니지만 유럽 식민 지배자들에게 대규모로 살해당해 문화가 파괴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도 그것이 강하다. 미국 흑인에게서도 집단 고통체가 뚜렷하다. 그들의 선조는 폭력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나고 복종하도록 매를 맞고 노예로 팔려나갔다. 미국 경제 번영의 기반은 4,500만 명에 이르는 흑인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흑인들의 고통은 이 두 인종에만 한정되지 않고 아메리카인들의 집단 고통체가 되었다. 모든 폭력, 억압, 잔악한 행동의 결과는 언제나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에게 미친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통체의 어느 정도가 국가와 인종의 것이고 어느 정도가 개인적인 것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현재 자신의 내면 상태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에 의해서만 그 고통체 너머로 갈 수 있다. 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는 한 당신은 자신의 생각으로 고통체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서 에고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행성의 악의 가해자는 오직 하나이다.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다. 그 깨달음이 진정한 용서이다. 용서와 함께 당신의 피해자 정체성은 소멸되고 진정한 힘이 나타난다. 현존의 힘이 어둠을 비난하는 대신 당신은 빛을 가져온 것이다. 6장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고통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이다. 그럼으로써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심하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자신 안에 있는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인 척하며 살아가거나 당신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의식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을 수 있다. 당신이 동일화되지 않으면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으며 당신의 생각을 먹이 삼아 스스로를 재생시킬 수 없다. 대부분의 고통체는 처음에는 잘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이 고통체와 생각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고통체는 에너지를 잃기 시작한다. 당신의 생각은 이제 감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이 중단된다. 현재의 감각지각이 과거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주파수가 바뀌어 이 순간의 존재함으로 변형된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체는 깨어있는 의식을 위한 연료가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행성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 대부분은 한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니고 있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든 관계없이 당신의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숨길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 장을 내뿜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무의식적으로만 느끼는지 몰라도 상대방이 내뿜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감지하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것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매우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말과 언어들이 그 관계를 점령하고 말과 함께 그들이 연기하는 역할들이 등장한다. 그렇게 되면 관심이 생각의 영역으로 옮겨가서 상대방의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능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차원에서는 여전히 느낀다. 고통체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찾는다는 것, 즉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많은 교통사고들이 그 시점에서 고통체가 활성화된 운전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체가 활성화된 두 명의 운전자가 같은 시각에 교차로에서 만나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정상적인 상황보다 몇 배로 증가한다. 두 사람 모두 무의식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에서 고통체가 맡은 역할은 도로 위 분노, 로드레이지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운전자는 앞에 가는 차가 너무 느리게 운전한다는 등의 사소한 일에도 폭력적으로 변한다. 많은 폭력 행위들이 일시적으로 미치광이가 된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전 세계의 법정에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이것은 전혀 이 사람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마치 뭔가에 씌였던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아는 한 아직까지 본 사건은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 그 원인입니다. 저의 의뢰인의 고통체가 활성화된 것이며 당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범인은 그가 아닙니다. 그의 고통체가 한 짓입니다. 라고 판사 앞에서 변론한 변호사는 없었지만 머지않아 나올지도 모른다. 이 말은 고통체에 사로잡혔을 때 한 행동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나의 대답은 이렇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무의식 상태에서 한 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인간 존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며 진화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주의 진화라는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견해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진리일 뿐이다.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주의 진화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무의식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까지도 진화 과정의 일부이다. 끝없는 고통의 악순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넓은 그림에서는 고통체 역시 그 나름의 존재 가치가 있다. 이 순간의 존재함. 30대의 여성이 나를 만나러 왔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만으로도 그녀의 미소 띤 얼굴과 공손한 태도 뒤에 가려진 고통이 전해졌다.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단 1초 만에 미소는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이내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너무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가득하다고 했다. 분노와 슬픔도 심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다. 나는 곧바로 그녀의 고통이 현재의 생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고통체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 고통체라는 생유리를 통해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감정적인 고통과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둘 다에 완전히 동일화되어 있었다. 자신의 생각으로 고통체를 키우고 있음을 볼 수 없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몹시 불행한 자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짐임을 어느 차원에선가 깨달았음에 틀림없다. 그녀는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녀가 몸 내부에 있는 느낌으로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불행한 생각과 불행한 인생 이야기라는 생유리를 통하지 말고 직접 그 감정을 느껴보라고 요청했다. 자신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러 온 것이지 불행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마지못해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윽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말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은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싫다.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중단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이미 있는 고통에 더 많은 고통이 첨가될 뿐이니까 이것이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임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까? 그녀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금방이라도 일어나 돌아갈 것 같은 모습으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요. 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되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누구인가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에 그 불행인가요? 불행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불행해지는 것 또한 불행을 쌓는 일이라는 걸 볼 수 없습니까? 그녀는 다시 침묵했다. 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느낌들이 그곳에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불행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은가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1분여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에너지장에 갑자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눈치챘다. 그녀가 말했다. 이상하군요. 나는 여전히 불행하지만 그래도 그 불행 주위에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만큼 그 불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불행 주위에 공간이 생긴다는 표현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그 공간은 현재의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겨난다. 나는 그 이상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녀가 그 경험과 함께 하도록 해주었다. 이윽고 그녀는 이해했다. 자신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 느낌, 즉 오래된 고통의 감정과 동일화되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의 지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에서 만든 불행한 나라는 이야기와도 더 이상 섞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그녀 개인의 과거를 초월한 새로운 차원이, 현존의 차원이 그녀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이다. 불행한 이야기가 없이는 불행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녀의 불행은 끝이 났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체에게는 종말이 시작되었다. 감정 그 자체는 불행이 아니다. 감정에 불행한 이야기가 더해질 때만 불행이다. 우리의 상담이 끝났을 때 나는 또 한 명의 인간 존재 안에서 현존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기뻤다. 우리가 인간 형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의식의 차원을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함이다. 또한 고통체와의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의식의 빛을 가져옴으로써 그 고통체가 줄어드는 것도 나는 목격했다. 방문객이 떠나고 몇 분 뒤 전달할 것이 있어서 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 친구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겁고 음울한 에너지가 느껴져. 토할 것만 같아. 창문을 열고 향을 피우는 게 좋겠어. 나는 방금 전 여기서 매우 단단한 고통체를 가진 사람에게서 에너지의 심각한 분출을 목격했으며 지금 느끼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상담 도중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구는 더 이상 들으려고도 머물려고도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떠났다. 나는 창문을 열어둔 채 근처의 작은 인도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그 식당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고통체도 어느 차원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처럼 구체적인 형태로 확인되는 것에 놀랄 따름이었다. 고통체의 돌아옴. 나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식당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몇 명 있었다. 근처 테이블에는 휠체어를 탄 중년 남자가 있었고 막 식사를 마친 참이었다. 그는 내 쪽을 흘낏 짧지만 강렬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몇 분이 흘렀다. 갑자기 그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진정하지 못하더니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종업원이 접시를 치우려고 왔다. 그러자 남자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정말 맛없는 음식이야. 아주 형편없다고. 종업원이 물었다. 그럼 왜 드신 거죠? 그러자 남자는 감정이 머리끝까지 폭발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온갖 심한 말이 튀어나왔다. 강렬하고 폭력적인 증오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에너지가 먹잇감을 찾아 몸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 남자는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강렬한 현존을 느끼며 그곳에 앉아있는 나에 대해서는 어쩐 일인지 전혀 모르는 채 했다. 나는 인류 공통의 고통체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들었다. 너는 나를 물리쳤다고 생각했겠지만 봐라, 난 아직 여기 있어.
또한 아까의 상담에서 방출된 에너지장이 나를 따라 식당으로 와서 잘 맞는 진동 주파수를 가진 사람에게, 즉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에게 달라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식당 매니저가 문을 열고 "그냥 가세요! 어서 나가요!" 하고 말했다. 그 남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어안이 벙벙해진 손님과 종업원들을 뒤로 한 채. 그러나 1분도 되지 않아 그가 다시 돌아왔다. 고통체는 아직 끝장을 본 게 아니었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했다. 남자는 휠체어로 문을 막 밀어젖히고는 욕설을 퍼부었다. 여자 종업원이 그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그는 휠체어를 전속력으로 앞으로 몰아 그녀를 벽에 꼼짝 못하게 밀어붙였다. 다른 손님들이 달려와서 그를 떼어내려고 시도했다. 비명과 욕설로 아수라장이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남자는 온순해졌고 어서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행히도 여자 종업원은 다리에 멍만 들었을 뿐 다친 데는 없었다.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매니저가 내 테이블로 오더니 반쯤 농담인 것처럼, 그러나 직감적으로 어떤 연관을 느낀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혹시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소란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아이들의 고통체. 아이들의 고통체는 우울과 내향성, 즉 모든 활동이 내부로 향하고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성격, 내향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아이는 시무룩해지고 접촉을 거부하며 인형을 안은 채 구석에 꼼짝 않고 앉아있거나 엄지손가락을 빤다. 아이들의 고통체는 또한 발작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날카롭게 울부짖고 바닥을 뒹굴거나 파괴적이 된다. 원하는 것이 방해받으면 쉽게 고통체가 폭발하는 계기가 되고, 발달 중인 에고 속에서는 원하는 힘이 더 강하다. 조금 전까지는 천사 같았던 아이가 몇 초 만에 작은 악마로 변신하면 부모는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불행이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많게든 적게든 그것은 아이가 공유하는 인류의 집단 고통체의 일부이며, 그 집단 고통체는 인간 에고의 기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부모의 고통체로부터 나오는 고통을 흡수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에게서 자신들 안에도 있는 것에 반영을 볼지도 모른다. 특히 예민한 아이는 부모의 고통체에 영향을 받기 쉽다. 부모의 정신 이상적인 드라마를 눈앞에서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감정적 고통의 원인이 되며, 예민한 아이는 종종 무거운 고통체를 지닌 어른으로 성장한다. 부모가 자신들의 고통체를 숨기려고 하면서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라고 말해도 아이는 속지 않는다. 부모가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어도 그 가정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다. 억압된 고통체는 특히 해로우며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고통체보다 훨씬 독성이 강하다. 그 정신적인 독은 아이에게 흡수되어 아이의 고통체까지 발달시킨다. 어떤 아이의 경우는 매우 무의식적인 부모와 살고 있는 동안 잠재의식 속에서 에고와 고통체에 대해 배우는 수도 있다. 부모가 둘 다 강한 에고와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한 여성은 나에게 고백하기를, 그녀의 부모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할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며 자주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어쩌다 이런 곳에 있게 됐지? 비록 그들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찌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이미 그런 식의 삶이 제정신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 알아차림 덕분에 부모로부터 흡수하는 고통의 양이 줄어들었다. 부모는 종종 아이의 고통체를 다루는 법에 대해 궁금해한다. 물론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자기 자신의 고통체를 다룰 줄 아는가이다.
자기 자신의 고통체를 인식하는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고통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 감정이 생각으로 스며들어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바꿔놓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아이가 고통체의 공격을 받는 동안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감정적인 반응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 아이의 고통체는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더 커질 것이다. 고통체들은 매우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하다. 그러므로 그 드라마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원하는 것을 방해받아 고통체가 활성화된 경우에는 아이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내가 더 불행해질수록 갖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을 배운다. 이것은 훗날 삶의 기능장애를 초래한다. 당신의 무반응에 아이의 고통체는 좌절하고 잠시 후 더욱 격렬해질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진정된다. 다행히 아이들의 고통체는 어른보다 대개 활동 시간이 짧다. 고통체의 활동이 진정되고 나서 얼마 후 혹은 다음 날이라도 일어난 일에 대해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에게 고통체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대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어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건 왜 그랬던 거야? 기억나니? 어떤 기분이었니? 기분이 좋았니? 너한테 붙어있던 건 대체 뭐였을까? 이름이 있니? 없어? 만약 이름이 있다면 무슨 이름일 것 같아? 모습이 보인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줄 수 있겠니? 그 녀석이 어딘가로 간 뒤엔 어떻게 되었을까? 잠자러 갔을까? 그 녀석이 또 올 것 같니? 이 질문들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어떤 질문이라도 아이의 관찰 능력을 일깨우는 것이 그 의도이다. 관찰 능력, 즉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능력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아이가 고통체와의 동일화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당신 자신의 고통체에 대해 말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음번에 아이가 고통체에 지배당할 때 어머, 그 녀석이 돌아왔네. 그렇지? 하고 말해보라. 그것에 대해 말할 때 아이가 사용했던 단어를 쓰면 더 좋다. 그것이 어떤 느낌인가로 아이의 관심을 돌린다. 그때는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 아마도 이것으로는 고통체의 공격을 막을 수 없고 아이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통체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에도 아이는 의식 어딘가에서 알아차리고 있다. 이런 것이 몇 번 반복되는 동안 그 알아차림은 더 강해지고 고통체는 약해진다. 아이는 이 순간의 존재함, 즉 현존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이는 당신의 고통체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될지도 모른다. 불행. 모든 불행이 고통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불행도 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서 벗어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행이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 조건 없이 예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불행을 창조하는 일도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저항이 사라지면 삶 그 자체가 당신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 고통체의 불행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불균형하다. 말하자면 과잉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물론 고통체에 사로잡힌 당사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동요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이유를 쉽게 발견한다. 다른 사람이라면 미소 지으며 어깨를 으쓱하고 넘어가거나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심한 불행의 명백한 원인이 된다. 물론 그것들은 불행의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 단지 방아쇠에 불과하다. 축적된 오랜 감정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 감정이 머릿속으로 옮겨가 증폭되어서 에고에 지배되는 마음 구조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고통체와 에고는 매우 가까운 친척이다. 양쪽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고통체를 촉발시키는 사건과 상황은 몹시 감정적인 에고의 화면을 통해 해석되고 반응을 일으킨다. 즉, 사건과 상황의 중요성이 완전히 왜곡된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과거의 감정적인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은 현재의 사건과 상황 속에 있지 않고 당신 자신 안에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사건과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반응을 통해 더욱 확대시킨다. 이 반응과 확대야말로 고통체가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반응과 확대야말로 고통체가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고통체는 그것을 먹고 산다. 무거운 고통체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왜곡된 해석, 즉 몹시 감정적인 이야기의 바깥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종종 불가능하다. 이야기에 담긴 감정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뚫기 어려워진다. 이때 그 이야기는 이야기로 여겨지지 않고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생각과 그것에 동반되는 감정 속에 완전히 갇혀버리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바깥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들어낸 영화와 꿈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자신만의 지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현실 그 자체이며 다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반응 이외에 다른 반응은 불가능하다. 고통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활동적이고 강한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특별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들은 즉시 자리를 뜨거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를 원한다. 상대방의 에너지장에 격퇴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또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에게서 공격적인 파장을 느끼고 그에게 거칠게 굴거나 말과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 내면의 어떤 것이 그 사람의 고통체와 공명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그들 안에도 있는 것이다. 바로 그들 자신의 고통체이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무겁고 자주 활성화되는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걸핏하면 갈등 상황에 휘말린다. 물론 자신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산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만으로도 적대감을 끌어당겨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런 활동적인 고통체를 가진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면 반응하지 않기 위해 매우 강하게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갑작스러운 깨어남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깨어남은 단시간에 끝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깨어남의 과정이 시작된다. 여러 해 전에 나는 그런 최초의 깨어남 중 하나를 목격한 적이 있다. 밤 11시경에 현관벨이 울렸다. 인터폰에서 들려온 것은 이웃 에텔 부인의 불안에 떠는 목소리였다. 아무리 해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에텔 부인은 교양 있는 지적인 중년 여성이었다. 동시에 강한 애고와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사춘기 시절 나치 독일에서 탈출했지만 가족 구성원 다수를 강제 수용소에서 잃었다. 안으로 들어온 에텔 부인은 흥분한 모습으로 손을 떨며 소파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가지고 온 서류철에서 편지와 서류들을 꺼내 소파 위와 바닥에 온통 늘어놓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전기 스위치 하나가 내 안에서 켜져 내 몸속 전체가 최대 전압으로 올라간 기분이었다. 마음을 열고 깨어 있으면서 신체의 모든 세포를 열고 강하게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마음속 논평 없이 고요히 귀를 기울였다. 에텔 부인의 입에서 급류와도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늘 또 그놈들에게서 괴롭히는 편지가 왔어요. 나에게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해요. 당신이 도와줘야만 해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만 해요. 그들이 고용한 사기꾼 변호사는 무슨 짓이든 다 할 거예요. 난 내 집을 잃게 될 거예요. 그들이 내 명의를 빼앗겠다고 협박했어요. 일은 이러했다. 주택관리인이 몇 가지 집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월 관리비 내는 것을 거부했고, 그러자 그들은 그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에텔 부인은 10분 정도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그녀는 말을 멈추고 꿈에서 방금 깬 것 같은 표정으로 주위에 널려있는 서류들을 둘러보았다. 태도가 진정되고 부드러워졌으며 전체 에너지장이 달라졌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크게 소란 피울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몇 분 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윽고 서류를 챙겨 들고 떠났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길을 지나가는 나를 불러 세우더니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무얼 한 거죠? 어젯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잘 잤어요. 마치 갓난아기처럼 깊은 잠을 잤어요. 에텔 부인은 내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야 했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으며 그녀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확인시켜 주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 먹이가 되는 생각도 고통체의 먹이가 되는 감정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경험하게 내버려뒀다. 나의 힘은 개입하지 않는 것,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이 순간의 존재함, 현존은 말이나 행동 그 어떤 것보다 언제나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순간의 존재함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에텔 부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가능성을 알게 하고 그녀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들여다보게 하는 경험은 되었다. 선에서는 이 관찰의 체험을 초견성이라고 부른다. 초견성이라는 것은 현재의 순간의 존재함이며 머릿속 목소리와 사고 과정으로부터 그리고 그 생각이 몸속에 일으키는 감정으로부터 잠깐 동안 걸어 나오는 경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내면에 넓은 공간이 생긴다. 이전까지는 생각의 소음과 감정의 혼란이 있던 곳에. 생각하는 마음은 이 순간의 존재함을 이해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많은 경우 잘못 해석한다. 생각하는 마음은 말할 것이다. 당신이 무관심하고 냉담하며 자비심이 없고 관계를 멀리한다고. 그러나 사실은 생각과 감정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 차원이야말로
단지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함께함, 진정으로 하나됨이 가능하다. 현존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상대방의 형상을 초월한 본질을 하나로 감지한다. 자신과 상대방이 하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돌봄이며 진정한 자비이다. 고통체를 촉발시키는 것들. 고통체 중에는 특정한 종류의 자극이나 상황에만 반응하는 것이 있다. 보통 계기가 되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감정적 고통과 공명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금전적인 일로 항상 다투고 갈등을 겪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돈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흡수해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될 때마다 촉발되는 고통체를 발달시킨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된 뒤 사소한 금액의 돈 문제로도 감정이 상하거나 화를 낸다. 그 감정 상함과 분노 속에는 생존의 문제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놓여 있다. 영적으로 비교적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주식 중개인과 부동산 업자에게 온 전화를 받는 순간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담뱃값에 건강상 유해하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듯이 지폐와 은행 통장에도 돈은 고통체를 활성화시키고 완전한 무의식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의문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 시절에 부모 한쪽 혹은 양쪽 모두에게 외면당하거나 버려진 아이는 버려진다는 원초적 불안에 공명하는 조그만 상황에라도 방아쇠가 당겨지는 고통체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경우 공항에 마중 나온 친구가 몇 분 늦거나 배우자의 귀가가 조금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체가 심하게 공격적이 된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떠나거나 죽으면 그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고통은 보통의 경우를 훨씬 넘어 심한 번뇌와 언제까지나 계속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우울과 도를 넘은 분노로 표출된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도 고통체가 쉽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녀의 고통체를 구성하고 있는 감정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와 비슷한 고통체를 가진 남성에게 끌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여성의 고통체는 똑같은 고통을 더 많이 맛보게 하는 누군가에게 자석처럼 끌린다. 그 고통은 때로 사랑에 빠진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아이로 태어나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보살핌과 관심마저 받지 못한 남성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강한 갈망과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을 주지 않은 어머니를 향한 증오심이 뒤섞인 애증이 엇갈리는 고통체를 발달시킨다. 이런 남성이 성인이 되면 거의 모든 여성이 그의 고통체의 결핍감, 즉 감정적 고통의 형태를 촉발시킬 것이며 만나는 여성 거의 대부분을 유혹하고 정복하려는 중독적인 충동을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체가 갈구하는 여성의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고 한다. 여성을 유혹하는 데는 꽤 실력이 뛰어나지만 여성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거나 또는 유혹을 거절당하면 어머니에 대한 고통체의 분노가 되살아나 관계를 파괴한다. 자신의 고통체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어떤 상황과 타인의 말과 행동이 고통체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지도 금방 알게 된다. 자신의 고통체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어떤 상황과 타인의 말과 행동이 고통체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지도 금방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계기가 일어날 때 그것의 정체를 즉각 알아차릴 것이고 한층 더 깨어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1, 2초 만에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즉 고통체의 등장을 알아차릴 것이다. 의식적인 현존이 가능하면 그 고통체와 동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체에게 접수당해 머릿속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고 끝이 난다. 만약 이때 연인이나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당신이 방금 한 말이나 행동이 나의 고통체를 자극하는 계기가 됐어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고통체를 촉발시켰을 때 즉시 그것을 알리기로 서로 약속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의 관계의 드라마에 의해 고통체가 커지는 것을 막고 무의식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대신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통체가 일어날 때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그때마다 고통체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의 일부가 불살라지고 현존으로 변형된다. 남아있는 고통체는 서둘러 철수해 다음 기회를, 즉 당신의 의식이 덜 깨어있는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고통체가 일어날 더 좋은 기회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잊을 때, 아마도 당신이 몇 잔의 술을 마신 후이거나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에 올 수도 있다. 짜증과 걱정 같은 정말로 작은 부정적인 감정도 고통체가 돌아오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 고통체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다. 고통체는 현존의 빛에는 견디지 못한다. 나를 깨우는 고통체. 처음에는 고통체가 인류에게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일지도 모른다. 고통체는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조종하고 왜곡시키며 인간관계를 방해한다. 에너지장에 자욱하게 낀 먹구름 같은 느낌이다. 고통체는 인간을 무의식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이나 감정과 완전히 동일화됨을 의미한다. 고통체는 맞대응하게 만들고 자신과 세상 속에 불행을 키우는 의도된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불행이 커지면 삶의 혼란도 증가한다. 몸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병에 걸리거나 다른 기능장애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고통체 때문에 사고에 휘말리거나 큰 갈등 상황이나 드라마에 연루되거나 폭력 행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혹은 모든 것이 힘들어 견딜 수 없고 더 이상 자신의 불행한 자아와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고통체는 그 거짓 자아의 일부이다. 고통체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리고 고통체를 고통체로 알아볼 수 없을 때마다 고통체가 당신 에고의 일부가 된다. 당신이 동일화되는 대상은 무엇이든 에고로 바뀐다. 고통체는 에고가 동일화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이며 고통체 또한 먹이를 얻고 자신을 재생시키기 위해 에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불건강한 동맹관계는 이윽고 고통체가 너무 무거워져서 에고의 마음 구조로는 견딜 수 없을 때 끝장이 난다. 에고는 고통체에 의해 강화되기는커녕 그 강한 에너지의 맹공격에 손상된다. 전기기구가 전류에 의해 힘을 얻고 작동하지만 전압이 너무 높아지면 파괴되는 것과 같다. 강한 고통체를 지닌 사람들은 종종 더 이상 삶을 견딜 수 없고 이 이상의 고통도 드라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정도까지 내몰린다. 어떤 이는 이것을 솔직하고 단순하게 불행한 것에 질렸다라고 표현했다. 또한 내가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자기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평화가 최우선 사항이 된다. 극도의 감정적 고통이 불행한 자신을 만드는 마음의 내용물과 정신적, 감정적 구조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도록 떠미는 것이다. 그때 알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도 감정도 사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님을. 그 알미 자신이지 그 알의 대상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다. 무의식 속으로 끌어당기는 대신 그 고통체는 잠을 깨우는 자, 현존의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지금 이 행성에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일찍이 없던 큰 의식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의 수렁을 통과하지 않아도 고통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기능장애 상태로 미끄러져 돌아갔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생각과 감정과의 동일화로부터 분리되어 이 순간의 존재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저항을 포기하고 고요하게 깨어 있으면서 마음 안이든 마음 밖이든 있는 그대로의 상태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성의 역사상 최초로 의식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 당신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스스로를 의식하게 된 의식이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물론 그 대답은 그 사람과의 고통체의 밀도나 강도뿐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까지 진정으로 이 순간의 존재함이 가능한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가하는 고통의 원인은 고통체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체와의 동일화이다. 다시 또다시 반복해 과거를 살게 만들고 당신을 무의식 상태 속에 계속 가둬두는 것은 고통체가 아니라 고통체와의 동일화이다.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이다. 고통체와의 동일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그것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고통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자신 안의 고통체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알미,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는 데 필요한 전부이다. 그리고 고통체와의 동일화가 멈출 때 변화가 시작된다. 고통체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감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나 마음속 대화를 점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행동까지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고통체가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할 수 없고 당신을 통해 자신을 재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감정은 아직 한동안은 당신 안에 존재하고 주기적으로 떠오를 것이다. 때로는 솜씨 좋게 당신을 속여 다시 동일화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 알을 흐려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과거의 감정을 상황에 투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안에서 과거의 감정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목숨까지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현존은 충분히 과거의 감정을 꼼짝 못하게 할 능력이 있다. 과거의 감정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고통체를 느낄 때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신을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에고는 그것을 무척 좋아한다. 삶은 받아들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 밖의 것들은 그 삶을 다시 흐려놓을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의 일부이다. 있는 그것에 반론을 던질 수는 없다. 아니,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고통받을 뿐이다. 받아들임을 통해 당신은 넓고 광대한 본래의 자신이 된다. 전체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니다. 에고는 스스로를 하나의 조각으로 인식한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며 그것은 신의 본질과 하나이다. 예수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전체이듯이 너희도 전체이어라. 신약 성서에서는 완벽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체라는 의미의 본래 히라버를 오역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전체가 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전체인 자신이어야 한다. 고통체가 있든 없든.